네, 요즘 정치권을 보면 조금씩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행사가 또 눈길을 끄는데요. 요즘 여의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7명을 돌아보는 세미나를 시리즈로 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왜 이런 행사를 기획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번 대선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세미나 지금 하태경 의원하고 같이 공동 주최하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그리고 저 그다음에 하우스라는 정치 살롱이라고 할까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세미나가 어떤 성격이에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22년 내년에 이제 새로운 리더를 뽑는 대선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리더들을 한 자리에 한번 이승만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한 자리에 모아보는 그 기획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을 토론하는 기획, 김대중 대통령을 토론하는 기획은 많았지만 그래서 결국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떤 리더들이 우리 역사를 만들었고 지금 한 3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가결론, 재미있는 결론은 리더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시대가 부르는 거다. 결국은 이제 시대 정신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통령을 통해서 돌아본 그때 당시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그렇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해방 이후에 해방이 이승만 대통령을 불렀고 개발에 대한 필요성에 박정희 대통령을 불렀고 상명하복 권위주의에 지쳐하는 시대가 탈권위를 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개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들으면 이건 시간이 무한정이니까 그렇습니다. 건너뛰고요. 시대 정신으로 가서 자 그러면 우리 조정훈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뭐라고 보세요? 전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이제 뭐 불평등인 이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공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공정에 눈을 뜨게 되었는가. 갑자기 돌아보니까 IMF 이후에 정말 부익부 빈익빈을 넘어서 각자 도생 그리고 동종교배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진 자의 가짐은 공정했는가 못 가진 자의 못 가짐 또한 공정했는가라는 질문이 나왔죠. 격차가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어찌 보면 공정이 살짝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왔으니까. 근데 너무 큰 격차가 벌어지니까 이거는 좀 공정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2번째는 저는 이제 전환의 시대입니다. 전환? 예. 그래서 당명도 시대 전환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서 전환이라 하면? 전환이라 하면 변화이죠. 예. 코로나로 4차 산업혁명으로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되기를 다들 바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국민 접종을 다 하더라도 경제사회 구조는 과거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앞으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그렇죠. 과거의 것들을 여기저기 고쳐서 쓸 수는 없다. 그래서 2가지입니다. 결국 격차를 누가 해소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위에도 있어보고 아래도 있어본 분이 누구냐. 혁신. 다만 이 혁신의 전환에는 제 생각은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라 뒤집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뒤집어요? 뭐 쿠데타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겠고. 예, 이건 안 되겠다. 한번 뒤집어보자. 제대로 뒤집어보자. 예. 여기저기서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나라 뒤집겠다. 근데 문제는 뒤집은 그 나라를 어떻게 정리할지. 이거 잘못 정리하면 안 뒤집는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혼란만 더 커지겠죠. 그렇습니다. 결국 전환의 시대에 필요한 건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하지만 이걸 잘 마무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력. 이 2개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까지 대선 특별기획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 7인의 대통령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결국은 좀 약간 좀 풀자면 사회 경제적인 그랜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안목과 실력.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차기 어떤 대통령이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자면.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운이되고 있는 대선 주자들에 대한 평가도 한번 여쭤볼까요, 말까요? 이 기준으로 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적격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라 뒤집을 능력?
뒤집겠다는 생각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뒤집은 다음에 어떻게 정리하실지 아직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백지 상태죠, 백지 상태. 백지 상태입니다. 예. 네. 사무라이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잘 관리하고 혁신으로 나갈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라이가 요구되는 시기는 아니다. 네. 그럼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점점 어려워지네요. 이재명 지사님의 기본소득 정책은 저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네, 또 많은 준비도 해오셨다고 알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민주당 경선, 제가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할 말은 그렇게 말을 아껴야 되는 게 맞지만 역시 통합의 문제에 대한 답은 조금 두고 봐야 되겠다. 역시 누구보다도 경기도 지사로서 그 경기도에 있는 계곡 정리하신 거. 예. 다들 국민의 박수 쳤지 않습니까? 예, 저도 한번 등산 갔다가 이거 내려오는 코스가 그쪽이어갖고 송추 계곡 쪽으로 한번 내려온 적이 싹 바뀌었던데요, 진짜로. 네. 진짜 지자체 시작한 지 30년인데 첫 번째죠. 근데 그런 거는 너무너무 좋은데 과연 이제 이렇게 갈라진 한국을 어떻게 합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아직 숙제를 풀지 않으신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여야 이제 여론조사에서 여야 주자로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두 사람만 따뜻해서 여쭤봤는데 제3의 인물 한 명만 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하고 20년 지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막역한 사이 맞습니까? 네, 막역하다고 하면 나이 차가 꽤 나고요. 사수 부사수 관계를 막역하다고 하면 사수님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으시니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우리 조정은 위원님의 사수였었던 예, 세계은행에서 한 3년 가량 제 사수셨고요. 네, 아무튼 그러면 김동연 전 부총리는 우리 조정은 위원님께 흉금을 털어놓죠. 가끔 많은 말씀하십니다. 네, 어떡한데요, 그래서? 그건 아마 여기 용어로 영업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래도 영업비 또 산업 스파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흑수저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흑수저로 자수성가해서 나를 따라라 이런 얘기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고민의 지점이 내가 2021년에 태어났으면 나는 이렇게 내 경험을 못했을 거다. 네네네. 비록 내가 똑같은 노력을 해도 그렇죠. 기회가 지금 없다. 어떻게 하면 흑수저로 태어나도 부모가 서울의 아파트 한 채 물려주지 않아도 노력하고 기회를 얻으면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까. 두 번째는 승자 독식에 대한 문제를 갖고 계십니다. 51%만 득표하면 100% 권력을 얻는 정치. 대기업이 다 순환 출자, 일자리 몰아주기로 일을 따가서 똑같은 임금을 하청업자보다 3-4번에 받는 승자 독식. 교육도 그렇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건 대권 도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뭐 그거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아니 세상을 한번 받은 기회를 받은 그 혜택을 돌려주고 싶다는 빚진 마음은 분명히 있으시고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고 조만간 그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바로 그건데 조만간부터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냥 초고로는 최근 들어서 김동연 전 부총리의 그 노출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본인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아닌 것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임박한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 촉이 발동이 되는 게 맞죠. 실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지방 다니고 현장 행사를 한 1년 반 이상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경제부 사회부 기자들이 관심 있게 따라오더니 최근에는 정치부 기자들이 그렇죠. 취재를 하고 질문들도 이제 정치적 질문. 그렇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곧 조만간 7월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 비전을 정리하신 책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 시대의 화두를 던지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려 깊은 판단을 하고 제가 아는 부총리님은 굉장히 사려가 깊으시고요. 네. 근데 일단
부러뜨리겠다고 결심을 하면 무서운 분이십니다. 아 그래요? 제가 사수 부사수로서 죽을 예. 뻔했습니다. 아 엄청 힘든 사수였군요.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국장이 되셔서 오셨는데 예. 그 기획재정부 국장을 다루는 국장 뭐 수십 명의 아주 유능한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서포트를 받으시다가 세계은행 오셨는데 저 혼자였던 거죠. 기대치는 똑같으신 거죠. 많이 힘드셨겠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나저나 그러면 김동연 전 부총리는 둥지는 어디에 든답니까? 예, 여야 자꾸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총리님 제가 이제 뭐 학교에 있을 때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볼 때 승자 독식 그리고 여야 한쪽이 더 힘을 실른다고 세상 바뀔까? 그래서 가끔 하시는 얘기가 정치의 신주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오, 네. 그래요? 정치의 신주류가 필요하고 기존의 싸움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풀고 미래로 나가고 통합하는 신주류들이 많아질 때 혼자 부총리 혼자가 아니라 이런 신주류를 만드는데 더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면 무소속 출마 내지 제3정당을 꾸려서 출마 뭐 이런 시나리오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제3지대 그럼 약간 기타 등등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잠깐만. 근데 제3지대를 꾸릴 이유도 없는 게 시다전환 후보로 나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김동연 부총리님 아직 당적도 없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혹시 영입 의사는 없으십니까? 시대전환 의원으로서. 저는 뭐 시대를 전환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할 의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신주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그래서 저는 새로운 고민, 기존의 언어에 굉장히 불편하시는 그리고 또 윤동현 부총리님의 책에도 나와 있지만 항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항해하는 것이 재미있고 신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제3지대는 뭔가 기타 등등 같아서 어감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으면 네. 그냥 무소속 출마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신주류를 만드는 노력. 아니 저도 1년 동안 정치하면서 언어가 많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빙빙 도세요? 그냥 아니 제가 그분이 솔직하게 아니기 말씀하시면. 때문에 그래요? 네, 뭐 제가 그분의 캠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역시 네. 인터뷰는 안 하신답니까?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인터뷰 좀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전화 엄청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직은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언젠가는 나오시겠죠, 그죠? 부총리님이 결심을 하시면 뭐 자기 신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설득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잠깐 이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좀 정리를 해서 아까 지금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하나는 격차, 하나는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잡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뭐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국민 앞에 내세울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한다면 격차에 대한 키워드는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기회가 최근에 이제 기회복지란 말씀하셨죠. 맞아요. 예. 네. 기회를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 기회다. 오히려 어르신들에게는 현금 복지가 필요할 수 있다. 기회이고요. 네. 이제 혁신의 차원에서는 기존에 저는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기재부 정통관료이시지만 기재부의 방식이 항상 옳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아주대 같이 총장으로 모시고 있을 때도 기재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뭐 많이 고민하셨고 그래서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 주사일제에 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 도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시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나만 좀 다른 질문 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제 주 4일제를 이제 강력히 주창하셨던 주인공으로서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체 휴일법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지금 이제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법안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제가 이틀 전에 일본의 참의원이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일본이 주 4일제를 이제 공식화하고 예산에 반영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독하게 일하기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경쟁하면 누가 이길지 잘 모를 그만큼 그렇죠. 네. 주사일제로 자민당이 집권 여당이 우리는 주사일제를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금기어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요.
대체휴일법은 저는 좋은 의도인데 욕먹은 법이다 생각합니다. 대체휴일의 대상인 분들은 대기업, 공무원 300인 이상, 50일 이상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중산층들이 있습니다. 이 법은 중산층과 휴식 약자들을 갈라치기 한 법입니다. 좋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이렇게 크면 이 부작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너무 서둘러서 대체율법을 만드는 것은 좀 너무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저번에 나오셨을 때 그러니까 토마스 피케티하고 지금 불평등 문제를 이제 잴 수 있는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진척이 됐어요? 지금 방법론 지금 우리나라 통계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으고 있고요. 피케티가 갖고 있는 그 방법론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연구원 등등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막 찾아오고 계세요. 그 방송을 들으시고. 그래요? 이 진짜 MBC의 시선집중 정말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껴달라. 그래가지고 방법론 껴달라고 그래요? 같이 하자. 그래서 근데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인력도 필요하고 좋다. 대한민국 양극화 지수를 대한민국 만드는 게 맞다. 다만 이제 토마스 피케티 같은 세계적 전문가와 같이 해야 또 권위도 생기지 않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한번 만들어서 대선 전에 저는 다시 한번 226개 기초 단체장들에게 성적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갈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좀 저희하고도 꼭 인터뷰 바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